저희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슈들 순위를 매겨보았는데요. 2019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시간 지체하지 않고 6위부터 10위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인 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에 4조 원에 매각되었다고 합니다. DH는 이미 요기요와 배달통과 같은 배달 브랜드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배민마저 매각되었다는 소식에 여론의 반발이 큽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 측은 국내를 넘어선 아시아 시장으로 나설 기회를 갖게 된 것이며 일본계 자본을 업은 쿠팡에 맞서는 글로벌 연합군이라고 밝혔습니다. 괜찮은데요. 일본 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고 일본에는 이미 그랩과 같은 배달 앱이 동남아 시장에서 활발히 사용되는데 우리나라 또한 이에 맞서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 아닐까요? 아니죠. 이제 모두 하나의 주인에게서 다뤄지는 배달 앱들은 더 이상 경쟁을 하지 않게 되고 독과점 현상을 야기할 것이 분명해요. 이제 배달료도 팍팍 인상되고 쿠폰도 줄어들걸요? 그리고 광고까지 배달 문화가 우리 거임을 강조해놓고 배달의 민족 측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유튜브 키즈 채널의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몇몇 키즈 채널의 유튜버들은 부모들에 의해서 아이를 임신해 출산하는 연기나 자르지 않는 대학 문어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 착취와 같은 키즈 유튜버 학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키즈 채널을 분리해 운영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들이 착취당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네요.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키즈 유튜버를 주제로 한 방송을 봤는데 부모들이 아이한테 미안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애초에 수익 창출이 목적인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한 척, 추억인 척 하려는 게 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튜브가 키즈 채널의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규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돌보았으면 좋겠네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교직원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화제였는데요. 학생들을 외부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과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다는 의혹이 있지만 학교 측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었는데 술자리 공연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군인한테 스킨십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학생들이 이렇게 고발하는 모습이 용감하기도 하지만 반면 이러한 고발 영상이 묻히면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가 생길지 걱정돼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식당에서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단이 나왔는데요. 13살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식당에게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제거리라는 인식이 잡혀버린다면 이는 현재 저출산이 문제인 우리나라에게는 더 치명적일 것 같아요. 하긴 차별적 인식이 만들어지는 건 정말 안 되는 일이지만 저는 가끔 가게에서 아이들이 막 울고 뛰어다니고 어지럽히는 걸 보면 솔직히 노키즈존을 찬성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굳이 이것을 국가가 나서서 했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만약 이를 규제하지 않고 시장의 자유를 맡겼더라면 알아서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요? 다른 점포들이 노키즈존을 건다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웰컴 키즈존을 만들어서 그 소비자들을 잡으러 할 것 같아요. 오,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아니면 국가에서 노키즈존 시간을 제한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별적인 인식은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되지만 이런 노키즈존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사업자와 소비자, 아이들, 부모님들이 모두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독일 메르켈 총리가 펼친 난민 수용 정책이 유럽 전체에 큰 파급 효과를 갖고 왔으며 이에 반하는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는 지난 약 5년간 세계적인 이슈로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영국은 EU 내 관세 동맹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프트 브렉시트와 주권국가로서의 홀로 서기를 원하는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EU는 2019년 10월 31일이었던 탈퇴 시한을 2020년 1월 31일로 연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관세가 생기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브렉시트를 보면 세계화보다는 점점 지역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세계화가 진전되다 보니 손해국가와 이익국가가 명백히 나뉘는 것 같아요. EU의 이익국가인 독일과 손해국가인 영국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브렉시트처럼 지역화를 도모하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갑을 지켜주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최저임금제란 국가에서 근로자의 생활 안전을 위해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사업주에게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한 제도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계층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의 사기를 높여주는 제도네요. 우리나라의 임금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 저는 좋아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많이 늘 것 같아요. 이는 노동자 고용 또한 줄 것이고 이는 물가 상승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에요. 제가 그래서 정부의 지원책들을 몇 가지 알았어요.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소상공인과 영세중,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13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정부의 지원을 적절히 이용해 사업자와 근로자가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2019년 핵심 노동 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화인데요. IMF 이후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년간 18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2020년까지 20만 5천 명을 전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20만 5천 명이나요?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생기는 사회보험과 같은 비용 부담은 어쩌죠? 게다가 되려 고용자 수는 줄어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직접 고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 활용하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사회적 책임에도 신경을 써야 해요. 맞아요. 요즘 시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정한 걸까?가 아니라 불안정하게 일해야 하는 사회가 공정한 걸까? 라는 질문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1부에서 다루지 못한 1위부터 5위는 2부에서 다룰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